안녕하십니까. 고품격 강의 정치대학의 진행을 맡은 임윤선입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고품격을 자처하고 있으나 저희는 자신합니다. 찐 고품격입니다. 그리고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일이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 구속 집행까지 영장 발부를 비롯한 절차적인 적법성 논란, 그리고 법원을 난입한 폭력 사태 등등 지금 오늘 이야기해야 될 일, 짚어볼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박성민 대표님과 함께 현안들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데 제가 안녕하지는 않고 우리가 고품격인지 잘 모르겠어요. 품격은 누가 담당하는 건데? 제가 결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결국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윤 대통령 측은 이것은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반발했습니다. 향후 전개될 상황, 공수처 수사, 그다음에 앞으로의 기소 여부, 특검법 통과 여부 등등 전개될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는데 먼저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내가 안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담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직 대통령의 구속 수사 현 상황에서 불가피하다고 보여지시는지요? 이제 법조인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국민들마다 의견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체포도 헌정사상 최초고 구속도 최초 아닙니까? 그렇죠. 현직 대통령으로서요. 측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사건이 없고 그다음에 영장이 그 서부지법에서 좀 편법으로 발부가 됐고 그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또 한측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거기는 이렇게 관대하게 다 불구속 수사를 하고 여기는 구속영장을 내줬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이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불리하게 작용했던 게 역시 윤 대통령이 어쨌든 검찰총장 출신이고 공수처가 조금 편법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했다면 저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았겠죠.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고 불리하게 작용했던 거는 출두를 안 하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간접 시위대에 편지를 내보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안 좋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좀 보고요. 이번 구속영장에도 또 체포되는 당시에 또 장문에 친필 편지를 냈어요. 영상도 남기고 그런 모든 것들이 쭉 보면 대통령이 사법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변호인단도 내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간접 시위대에도 약간 그런 거를 좀 부추기는 듯한 그런 것들이 체포영장 발부에도 도움이 안 됐고 구속영장도 그런 연장선에서 됐을 거라고 보고 이건 앞으로도 전략적으로 투트랙으로 가는데 하나는 법적 대응을 하고 하나는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런 여론이 일부가 지금 결집하고 있다. 그 여론조사 데이터에도 좀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체포, 구속, 수사, 탄핵 심판 심지어는 그 뒤에 만일 오게 된다면 조기 대선 선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전략이 아니고 안 좋은 전략이라는 판단을 하는 게 좋을 텐데 그 판단이 지금 없어서 저는 약간 조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계속 수사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계속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는 예견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예상하셨었어요. 될 것이다라고.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 예컨대 수사에 좀 불응하고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남기고 하는 것들이 증거 인멸의 가능성으로 판단됐을 여지가 있다는 건 추측이신 건데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그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서 발부 영장을 봤더니
언론사에서 나왔는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한 줄이에요. 그거 한 줄짜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현직 대통령의 사상 첫 구속이라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한 줄밖에 안 내는 좀 성의 없어 보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부지방법원이 과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느냐 혹은 공수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판사가 판단해 주길 바랬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증거인멸의 우려만 있다. 요거 한 줄은 좀 사법부의 공정성에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그 공정성에 시비를 거는 거는 저는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 체포 적부심을 했잖아요. 중앙지법에다가. 그리고 또 중앙지법에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한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패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서부지법에다가 체포 적심을 한 게 아니라 중앙지법에 한 것은 다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중앙지법도 그 판단은 기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만 이 문제 제기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탄핵의 불가피성,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유가 계엄이었기 때문에 계엄. 그러니까 2차 계엄이 우려가 된다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하루도 빨리 직무정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다른 나라 예를 드는 건 적절하지 않다. 다른 나라처럼 부패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여서 시간이 좀 쭉 의회가 조사한 다음에 하자.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비상계엄 사태니까. 그렇죠. 또 2차 계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했다고 칩시다. 지금 수많은 그게 지금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종범들은 다 구속돼 있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굳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또 구속시켜서 구속이라는 유무죄를 다투는 건 아니에요. 수사의 편의지,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체포영장도 발행된 거고 구속영장도 나간 거예요. 그러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얘기한 대로 혐의가 다 입증됐으면 기소해라. 그냥 기소해라. 바로 재판을 다투겠다. 그리고 되지 않았다면 영장을 청구해라. 그럼 나가겠다. 그 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에 나간 거예요. 서부지법에 나가서 했는데 그거 이제 어쨌든 기각된 거죠. 그 절차를 다 밟은 거고 기각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건 따라야죠. 그러니까 이걸 사법 카르텔 형평성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엘고가 2000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복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법원에 가서 다투면서 이 결과를 승복하지 않으면 미국이 무너지기 때문에 승복한 거예요. 자꾸만 이 문제를 어떤 게 편법이고 어떤 게 아쉬운 게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고 민주주의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아쉬운 점.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쉽죠. 물론 수사기관이 특히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체포를 해야 되냐. 이렇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냐. 편법으로. 네. 물론 이제 수사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도망을 못 가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그것도 일부에서 어디 딴 데 도망가 있다. 마타도 가짜뉴스죠. 네. 대통령이 어떻게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쪽에서, 윤 대통령 지지하는 측이나 이런 데서는 비판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 점은. 비판할 수는 있다고 보나, 그러나 끊임없이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은 절대 전략성으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윤 대통령이 구속됨으로써 내란 우두머리까지 구속됐기 때문에 비상계엄 국면은 일단 일단락된 거죠. 이제는 탄핵 국면과 수사 국면과 이제 그다음에 조기 대선 국면을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종범들이 다 구속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범격인 우두머리가 이제 구속된 거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일단락을 줘야 되는데 또 이제 사태가 벌어진 게 법원에 난입한 사건이 있어서 이게 종결되지 못하고 사실은 어저께 새로운 이슈가 됐어요. 어저께 그 상황에서 사실은 일단 비상계엄 이슈는 종결이 되고 그 다음 장으로 챕터가 넘어갔어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법원 난동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법원 사건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렇게까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양 극단의 진영가자들이 서로 감정을 주체 못하는 상황이에요.
서로를 진짜 적으로 보고 그래서 있는 이걸 거예요. 양진영의 싸움이라고 보는 거는 좀 상황을 안약해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금 법원을 공격한 거 다 부신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아니, 예전에 트럼프 뭐 많이들 인용합니다만은 트럼프 저는 국회는 의회를 난입한 거하고 법원 난입은 좀 다르다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법원은 예.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법원의 판결, 그 대법원이나 헌재나 이런 법원의 그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건 그거는 그냥 민주주의나 법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네요. 더 심각하네. 왜냐하면 의원들은 4년에 한 번씩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바꿀 수 있지만 법관은 임기가 보장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책 더 많은 중립성과 권력을, 독립, 예. 그거는 절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문제가 되는 게 여야 극단적인 대립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뭐 검찰 무슨 뭐 감사원 뭐 방도 이런 게 다 오염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도 매우 위험하지만 사법의 정치화도 매우 위험하죠. 위험하고 대통령이 사법 카르텔이라는 말을 쓰고 그런데 이 얘기를 저는 조국 사태 이후에 아, 검사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았고 판사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았다는 걸 전 진짜 최근에는 알았어요. 진영에 따라 이렇게들 판결을 하고 한다는 거를 이 법조인들이 진짜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진영에 딱 속해갖고 그 입장에서 그러니까 법기술자란 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대통령도 이 판결에는 승복을 해야지 이걸 막 바깥에서 유튜버들은 선동하고 정치인들도 부추기고 법조인들도 법추기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 훌리건들은 팬이 아니에요. 축구 게임을 하는데 법원이 뭐 승부를 가는데 심판이 내렸어. 그래서 그걸 승복하지 않고 물리적 충돌 이걸 이제 훌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훌리건들은 인정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폭력도 뭐 인종차별 발언도 근데 방화도 이런 걸 한다니까요. 그러면 감독이나 구단이나 선수나 다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은 우리 팬 아니다. 그리고 내가 경기하는데 우리 응원단에서 뭐 인종차별 얘기가 나도 그 사람 난 바로 경기 그만두고 집에 갈 거다. 그리고 구단에서도 그 사람은 영원히 못 들어오도록 딱 당연히 그래야죠. 그 차단을 해야죠. 어떻게 법원을 습격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유튜버들이 바깥에 있고 의원들도 별일 아닌 듯이 얘기하고. 그거는 어느 대통령도 그렇게 안 했어요. 억울해도 다 승복을 했지.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1차 그 간접 시대 때 내놓은 편지도 보면 내 유튜브 잘 보고 있다 생방송으로. 그리고 국가와 당이 주인이 아니고 국가가 다 주인이 아니면 국가 시스템이나 지금 이게 뭐가 무섭냐면 사람들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법조인들 같은 사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법조인들 제가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 정치적 선동이라는 게 20세기의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건 돈을 많이 퍼져서 인기 영합주의예요. 뭐 대표적으로 패론주의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21세기의 그 포퓰리즘은요. 엘리트와 국민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이건 좌파든 우파든 똑같다. 이게 핵심이에요. 21세기 포퓰리즘의 핵심은. 그래서 뭐 직접 국민을 아까 윤 대통령도 국민이 주인이다. 또 민주당 같으면은 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럴듯한 얘기지만 아니라니까요. 현대 민주주의는 공화주의는 대의제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접 민중들을 선동해갖고 공격하려는 엘리트가 누굽니까? 그건 사법 시스템, 관료 시스템, 언론 시스템 이걸 부정하고 공격 파괴하잖아요. 자 그러면 사법의 그 공정성을 우리가 안 믿기 시작하고 수사기관 수사를 안 믿기 시작하고 언론 미디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해서 레거시 미디어 보지 말고 그건 편파적이다. 유튜브가 딱 정리 잘해놔서 그거 봐라.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냅니까? 본인이 그 시스템 안에서 대통령 됐는데 법치주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건 법치주의와 선거 같은 게 정상적으로 작동해 돌아가는 거예요. 대통령은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어요. 이게 부정선거에 증거가 많고 나한테 많은 제보가 들어와서 그거 알려고 계엄을 했다. 계엄 사유에 부정선거
야당이 탄핵을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최근에 와서 강조적인 부정선거예요. 그 다음에 사법 카르텔이다.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이요. 다른 뭐 보수 유튜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동가가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법치와 민주적 절차와 수사기관의 그러니까 법과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수사와 그다음에 선거를 시스템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이거는 21세기 그 포퓰리스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이건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 룰이 깨지면요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그 프로레슬링을 하는데 프로레슬링은 그 사각 링 안에서 하는데 바깥으로 막 선수를 막 상대를 집어 던지죠. 그 20세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나갔는데 여기 있는 사람도 같이 내려가고 막 그냥 의자로 막 머리 때 피는 철철 흐르고 그 카운터 20대면 땡땡땡 종 치는데도 바깥에서 계속 싸우잖아요. 적어도 보수 진영은 뭐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지만 보수 진영은 이 법치주의, 선거 시스템 이거에 대한 진보 진영은 전통적으로 약간 그 전복성, 혁명성 뭐 이런 걸로 성장해 온 거라면 보수는 그게 아니에요. 질서에 대한 존중. 기존 질서의 존중, 특히 법치나 이런 거 제도에 대한 법과 제도에 대한 존중, 선거 이런 것들이 조금 내가 불만이어도 승복한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는 순간 완전히 무너지는데 대통령이 부정하잖아요. 선거 시스템을, 사법 시스템을, 수사 시스템을. 그러면 자 그럼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동의하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묻는데요. 예를 들면 탄핵의 사유가 오히려 야당이 계속 탄핵을 했다. 줄탄핵을 했는데 심지어는 임명되지 이틀밖에 안 된 사람도 탄핵했다. 무슨 탄핵 사유가 있다고. 그리고 헌재는 6명밖에 없는데 심리 정족수가 7명인데 6명밖에 채워도 안 주고 다 보냈다. 그거는 그 속에 무슨 뭐 감옥에 보내듯이 거기 유배지에 보내듯이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블랙홀이죠.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헌재가 6명으로도 심리할 수 있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도 다 깎아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그 국가를 붕괴시키고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내가 경고장을 날리기 위해서 비상경을 선포를 했고 내가 이것 때문에 탄핵당하고 그리고 뭐 또 구속당해도 내가 다 감수하겠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줘야 된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좀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 하냐고요. 예,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탄핵 심판 사건에는 계속해서 출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또 이번에 그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도 옥중에서 이거는 우려를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늦었어요. 너무 늦었죠. 예, 그건 처음부터 예. 이 사태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네. 승복을 해야 된다. 또 나도 나가서 수사를 받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정치 책임 아까 제가 엘고 얘기도 했잖아요. 이미 뭐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 나온 메시지잖아요. 폭력 사태는 예상을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뭐 그 얘기는 대통령의 그 간접 시대에 내보낸 편지부터 그 부추긴 면이 있다. 예, 계속 부추겨 왔죠. 그리고 변호사들도 내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원에 난입을 해갖고 그 완전히 다 깨부셨어요. 너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걸 다 유튜브로 생중계도 해요. 그분들 그걸로 돈도 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행동이다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사태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야당이 굉장히 그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거의 정치가 아니라 거의 뭐 혁명에 가까울 정도로 불도저였어요, 불도저. 그렇게 했다고 네. 해도 네. 그것이 비상겸의 이유가 될 수 있냐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현직 대통령을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체포하고 구속해서 해야 되는지 저는 계속 일관되게 얘기했어요. 정치당이 나와서도 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하냐. 경찰로 넘기든가 급하면. 급하지 않으면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될 텐데 특검법에 또 외환죄도 넣었다가 그거는 국민의힘도 동의할 수 있는 걸 만들면 그러면 뭐 수사의 주체, 기소권 이런 거 다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특검으로 갔다면. 그렇죠. 근데 지금은 특검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뭐 다 기소돼갖고 재판 시작할 때인데 지금 특검 만들어도 뭐합니까? 그 말씀도 안 그래도 좀 여쭤봐야 되고, 이 특검 문제 계속해서 언급되는데, 지금 특검 만들어서, 이제 와서 만들어서 뭐 하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현직 대통령을 과연 구속까지 시켜야 되느냐 하는 여론도 비등비등 올라오고 있던 와중에 이 폭력 사태 때문에 돈 벌려고 한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진심으로 분노를 느껴서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건 때문에 프레임이 바뀌어버려서 전머리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다 부정적으로 돌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죠. 예. 연쇄탄핵, 공수처가 무리한 체포, 뭐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그 분노가 있죠. 이게 지금 형평성에 맞냐? 네. 근데 법원에 난입하는 순간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 윤 대통령의 그 강성 메시지 계속 뭐 영상도 찍어 내보내고 편지도 내보내고 하는 것이 체포를 막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죠. 구속되는데 구속영장 발부되는데 그걸 방어하는 데 도움 됐습니까? 안 됐죠. 앞으로 이 재판에 도움 되겠습니까? 도움 안 되죠. 탄핵 심판에 도움 되면 도움 안 되죠. 그럼 조기 대선 선거에 도움 됩니까? 도움 안 되죠. 이 인식을 가지고 지난 2년 6개월 동안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연전연패 참패라고 이 지경이 됐는데 이 생각을 계속 못 버리고 있잖아요. 누가 고립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들어가고 BBC가 얘기한 대로 고립된 포위된 대통령처럼 누가 포위한 게 아니에요. 지방선거 때까지 압승을 만들어줬는데 대통령 권력이 주권 침탈 세력이든 반거 세력이든 정리할 수 있는 자리인데 수사를 통해서든 뭐든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밝힐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헌법기관이니까 뭐 손을 못 대니까 비상계엄 그거 다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 그거 다 감사원도 했고 국정원도 했고 다 했어요. 다 보고서가 나와 있다고요. 윤석열 정부의 정보기관이 다 점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성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 거죠. 반박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뭐 편지나 영상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쪽 세력 입장에서는 아니다 무슨 소리냐 최근에 여러모로 지금 오늘자 가장 최근에 나온 리얼미터 국정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정권 연장의 오히려 필요성 그리고 국힘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듯합니다. 곤란하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여쭤본 임 변호사님 생각을 먼저 말씀해. 그걸 물어보시니까 저는 그걸 왜 물어보시는지 몰랐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들은 그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이게 도움이 되고 있어서. 이유는 뭐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물어보시니까 이걸 물어보시는 이유를 민주당의 제가 알고 폭거에 싶어요. 대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반감이 더 크겠죠. 이건 민주당도 맡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크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거를 믿는 분들의 얘기고 안 믿는 이제 임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니. 요 결과는 믿습니다. 저는 요 결과는 믿는데 그 이유는 민주당의 폭거. 지금 이제 뭐 이 결과도 안 믿느냐라고 믿는다면 아까 이제 저는 그 여쭤본 거잖아요. 이 결과를 믿느냐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네, 믿어요. 이유가 이들과 같진 않지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믿습니다. 그럼 이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극우 세력들이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임 변호사님이 이걸 그들의 윤 대통령의 메시지 때문에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거고 저는 보수층의 때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폭거도 이거 심상치 않다. 지금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에게 정권을 줄 수는 없다. 위험하다라는 메시지가 더 지금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저는 여론조사는 지금은 늘 얘기지만 지금 볼 필요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는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은 2016년, 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게 결정적으로 뭐냐면 그때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책임도 작지 않다. 크다. 이 지경이 된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탄핵되고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이 책임은 같이 물어야겠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개혁신당을 빼더라도 압도적으로 18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결합이라는 게 입법권과 행정권의 완전한 결합은 사법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이거 대한 두려움, 공포심이 있는 거죠. 그럼 뭐 법안, 예산, 탄핵, 심지어는 계엄도 견제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뭐 비상대권 같은 거. 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됐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본인 재판은 중지가 되든 계속되든 그렇게 헌법 84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중단할 겁니다. 그러면 5년 동안 할 게 뭐겠어요? 그거를 방어하고 그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하는데 대통령의 권력을 쓸 거라는 의심을 합리적으로 하겠죠. 이것 때문에 그거에 분노하는 형평성, 또 사법적 형평성 때문에 분노하는 보수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과표집은 왜 벌어지냐. 상당한 정도의 지금 그 유튜브를 보는, 이게 단순히 12월 달에 계엄 직후보다 지금 1월 달에 주관적으로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200명대 300명이 안 넘었어요. 저 12월 달에는. 그러니까 계엄이었기 때문에 진보층이 더 많이 결집을 했고 보수층은 이완됐었죠. 근데 지금은 모든 데이터에서 300 몇십 명을 다 넘어 있어요. 주관적으로.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가표주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농도가 짙어졌다는 거예요. 농도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중도층들이 적절히 아주 강성 지지층들, 아주 그런 분들이 비상계엄 할 수 있었고 야당이 더 문제다, 탄핵은 잘못된 거다, 부정선거에 의심이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고 있어요. 응답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갑작스럽게 지금 그 부상을 한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오케이. 자, 그런데 네. 제가 이게 왜 볼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대로 선거 결과 안 나와요. 지난번 그 180석을 줬던 2020년 총선 때도 1월달, 2월달까지는 비례통합당이 안 나빴어요. 조국 사태의 파장 때문에 그 1월달에 그 경향신문의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랑 칼럼 쓰고, 그래도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비성정당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만들지 고민할 때는 별로 그렇게 전망이 안 좋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가 터지고 이러면서 이제 반전. 지난번 총선 때도요. 처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문화하기 시작하고 저쪽은 비명행사 이럴 때는 여론이 그렇게 안 좋았다고요. 민주당한테. 여론은 늘 출렁출렁 거려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강성 지지층들이 있죠. 제가 그분들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옳다 그러다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주장에 동의하는 숫자가 대한민국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아무리 응답을 해도 그분들 주장에 동의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15%좀 있다. 그래도 그 응답을 많이 했다고 칩시다. 네. 대통령 선거 투표율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지금 두 번, 문재인 대통령 될 때는 윤석열 대통령 될 때 다 75% 다 넘었어요. 한 77% 하거든요. 국회 선거도 66, 67을 가요.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은 안 하지만 결정은 이 침묵하고 있는 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윤 대통령과 이런 폭력 사태와 유튜버들이 얘기하면 안 듣죠. 그게 지난번 총선 아닙니까? 2020년 총선이고. 자, 날 것이다. 당연히 나죠. 가만히 있었으면 지난 그 민주당이 결집을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까? 조국혁신당을 찍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찍은 것은 여기 문제가 있지만 윤 대통령이 더 문제다라고 해서 안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이 지금 목소리가 잦아들면 이 심판을 할 텐데 여기가 더 떠들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는데 자꾸 물어보시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왜곡돼 있는 여론조사들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것이다, 바라는 결과가 안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만은 여러 번 말씀 주셨지만 여론조사는 추세잖아요. 저번에 말씀하신 왜곡되어 있는 질문을 토대로 한 여론조사는 문제였으나 얼마 전 갤럽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리얼미터도 이렇게 나오면 추세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건 맞죠. 그건 맞죠. 그래서 그거는 부정선거론이나 이런 거하고 비상계엄 탄핵하고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여론이 있고 이 지경이 된 거, 이 사태가 된 거는 내가 비상계엄에는 동의하지 않고 탄핵도 뭐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문제가 심각하고 이 사태를 만드는데 책임이 작지 않다. 이 여론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반영되고 있죠, 지금. 그거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 해석했다, 삐끗 해석했다가는 그냥 부메랑으로 오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거듭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행동을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지금. 안 한다. 아니, 그러니까 제기가 방 안에 두 마리의 코끼리가 있어요. 이 미국에서 흔히 유럽에서 하는 거죠. 그 문제가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코끼리라 그러죠. 방 안의 코끼리라고. 심지어는 어떤 그 검은 코끼리란 말. 근데 방 안의 코끼리라는 표현을 써요. 방 안에 이런 집에 코끼리가 있으면 코끼리가 움직일 때마다 집이 다 깨질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코끼리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비토크라시로 국민들이 한 거는 뭐냐면 움직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거부권 행사하든 둘 다 아무것도 하지 마. 집 다 망가지니까.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은 스스로 그걸 못 견디고 비상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도적 절차, 그것도 뭡니까? 법적 절차, 헌재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심판을 받을 수가, 파면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그 트랙을 탔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그것도 민주주의 한 제도인 선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2심이 나오든 말든 지금 시간으로 보면 대법원까지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을 2심이 나왔다고 칩시다. 바로 대법원이 열흘 내에 할 수 있겠어요? 한 달 내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기록 송부하는 데만 한 달이 그거는 네. 안 된다니까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어떤 걸 통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는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하나는 선거라. 아까 제가 뭐래서 민주주의 두 양날개가 하나는 법치고 하나는 선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지금 법원에 난입을 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응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를 그래서 뭐 테러를 할 겁니까? 아니면 체포를 해갈 겁니까? 이미 체포동의안도 통과됐던 분이에요.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거기 동의했다니까요. 그런데 영장 판사가, 그 유창훈 판사가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면서 기각을 했잖아요. 저는 그때도 비판했어요. 아니, 뭐 기각할 수도 있고, 왜? 발부할 수 있어요. 왜? 그거 그냥 혐의 있으면 불구속 기소하면 되지. 우리나라 관행이 수사기관이 걸핏하면 구속시켜놓고 수사하는 거. 그건 대통령도 꼭 구속을 시켜놓고 수사를 해야 되냐. 기소하면 되지. 재판에 다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 희한하게 정치적인 그 내용을 썼어요. 야당의 대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당의 대표인데, 공당의 대표면 저는 영장을 발부하는 데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단식을 하고 여기 안 나오고 이런 거는 일반인들로 보면 도주한 거나 다름없다. 근데 그걸 기각사유에 넣었다고요. 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고 다 그러니까 판사의 그 판단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승복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난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돼. 그러니까 하나는 법의 제도에 따라 법치에 따라 정리가 될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구속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도 선거라고 하는 민주적 제도 속에서 평가를 받아서 정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가 이 문제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좋은 지적 주셨는데 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체포영장 발부에 동의한 사안마저 사법부가 야당 대표란 이유로 600자를 써서 기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체포영장을 발부를. 그런데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는 지금 결국은 형평성 문제예요. 형평성 문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민주주의예요. 그게 민주주의 또 약점이고요. 자꾸만 이 얘기를 자기들 유리한 것만 그러면 선거법이 작년에 11월 15일하고 25일 날 두 개가 나왔는데 1심 판결 날 때 다 놀랐어요. 선거법이 1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나올 거라고 굉장히 단단하게 그분이 썼어요. 백현동 건은 왜 유죄인지 쭉 다 했어요. 김문기 거에 어떤 부분은 인정할 수 없고 어떤 부분은 인정이 된다. 여기까지 다 해서 1심 그때 또 환호했잖아요. 한쪽은 낙담했고. 사법이 살아있다. 지금 죽었다. 근데 25일 날 위증교사가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게 또 이제 반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위증교사 문제도 나왔을 때 보면 이 판결문이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그때도 없다. 이제 예. 이 법조인들도 이건 의외다. 근데 그때도 제가 비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주주의고 민주주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갖고 있습니까? 3심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심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기다려 보는 거예요. 선거법과 위증교사가 어떻게 나올지를. 자, 대통령 한 명이 외교안보에 대한 걸 모든 걸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비상금도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는 해제할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 있는 겁니다. 삼권 분립을 인정해야 돼. 그걸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체포해서 끌어내라. 의결정속 못되게 막아라. 법원에 난입해서 그 판사, 이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 어떤 재판은 우리한테 우리가 기대한 대로 나왔을 수 있고, 어떤 건 안 나왔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 판사가 나중에 보면 내가 법 적용을 잘못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사가 그렇듯이 민주주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3심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 제도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걸 왜 부인하냐고요, 전부 다들. 번거롭지만 제도적 견제가 민주주의의 그러니까 근간입니다. 제가 방송 나가면 뭐 질문도 받아보고 다 하는데 자기들 유리한 거는 너무 키워서 확대해서 인용을 하고 자기들의 불리한 건 숨기고 얘기 안 그러지 먹고. 말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해야죠, 공정하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번거롭지만 그리고 짜증날 수도 있으나 서로에 대한 제도적 견제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이 대표 선거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건이요. 선거법 2심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에만 집중해서 이제 집중 심리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법원에서 배려를 해줬죠. 네. 다른 걸 배당을 안 하고. 그러면 좀 2월 15일 전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2월 15일은 뭐 워낙 그 한 달 대법원장이 전에 한 달을, 예.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법원이나 이런 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탄핵도 바로 하고 체포하고 구속하고 탄핵 심판도 지금 뭐 2분 나오기 전까지 속전속결로 가고 있는데 그 2심 재판부가 만약에 질질 끌리게 될 경우에는 그 비판을 어떻게 많이 받나요? 나오죠. 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그걸 뭐 없는 거를 갖다 땡겨갖고 빨리 내는 것도 아니고 이미 너무 지연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대통령이 지원하는 거는 지연이고, 그걸 제가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유죄 추정의 원칙입니까? 그러면 또 이런다고 이 양비론이고 내란죄인데 내란죄도 뭐든요. 그 적용하는 잣대는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제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걸 감정적으로 흥분해갖고 될 얘기냐고요. 너무 저도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이 있고 생각이 있고 다 있지만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원칙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이것이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본인들이 유리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다고 사방에서 제가 그분들 편 들어주려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비론인 건 양쪽이 다 틀렸기 때문에 양비론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바로 정치대학 아니겠습니까마는 내란죄 이야기 나왔으니까 바로 여쭤볼게요. 내란특검법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라는 말씀을 아까 전에 주셨어요. 일단은 네.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최상목 대행이? 최상목 대행이 세 가지 때문에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이 이건 비상계엄 특검을 만들었어요. 자체법은. 지금 내란 특검으로 되어 있는데 비상계엄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지금 탄핵 사유니까 지금 내란죄 빼자고도 지금 자기들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 특검이고 그 문제와 관련돼서 그 자체안을 만들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 상황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내란 특검에서 외환죄는 드러냈다고 하지만 별건 수사가 가능하도록 이 문제가 말끔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뭐 별건 수사는 잘 아시다지만 그동안 검찰 개혁 얘기하면서 검찰이 별건 수사한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비판해 왔던 거니까 그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세 번째는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이미 다 수사를 받고 있고 윤 대통령 지금 공수처하고 검찰이 20일 안에 기소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럼 재판 시작되는데 이거 지금 특검법 만들어갖고 특검 정하고 수사관들 불러
다 끝났어요. 뭘 실선도 없는데. 그래서 구성하는 데만 20일이거든요. 아니, 이건 지금. 이미 재판 중에 재판 다 받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빨리 여야 원내대표 이게 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다 빼고 요건 중요하니까 이 수사 주체에 관련된 문제가 안 나오도록 딴소리가 안 나오도록 특검으로 가자. 빨리 정리했어야 될 그렇게 문제. 했었어야 되는 건데 예. 그래야지 체포라든가 기소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괜히 외환죄 넣고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최상목 대행은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돌아왔을 때 제2요구를 또 한다. 그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할 사람들이 그 200명이 되려면 뭐 여러 명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안철수 의원만 찬성을 했고 사실 이제 자체 법안이 나왔으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탈표 나오기가 더 쉽지 않죠. 그러면 어렵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야당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야당 이야기 사실상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요 개헌은 얘기해 볼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다음으로 꺼낸 카드가 개헌인데요. 당 차원의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럼 이 여당의 개헌론 띄우기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개헌론이라는 게 뭐 늘 불리한 측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고 불리한 대통령 곧 측에서. 되려고 하는 데서는 안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게 반복되겠죠. 개헌은 뭐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데 그분이 뭐 헌법 공포권도 없을 테니까 대선 전에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미 그런 분들인데 그건 물 건너간 것 같고 지금 제일 빠른 개헌이 다음 대통령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약속을 하고 그 대통령이 헌법 바꿔서 2028년에 뭐 총선하고 대선하고 있으니까 임기 3년만 하고 3년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오세훈 시장도 제안을 했고 네. 국민의힘도 검토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상처를 치유하는 가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자.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 승부수예요. 왜냐하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속에서의 3년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 봐서 알다시피. 다만 이제 변수는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대통령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야당도 저는 분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친명체제로 그냥 문제가 있지만 이걸 그냥 눌러놓고 좀 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졌다. 사실은 일각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2심에서 만일에 유죄가 나올 경우. 유죄가 당선 무효형이 또 나오면 후보 교체론 나올 거 아닙니까? 후보 교체론도 나오고 이건 대통령 자격이 출마 자격이 사실상 없는 거다. 시간이 없어 대법원이 판결을 못하는 결론이 안 난 거지 없는 거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5년 동안 뭘 하겠냐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다. 차라리 누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분이 가서 사실은 지금 이 상태에 당신이 양보를 하면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다. 그러면 그 뒤에 이게 당신이 무슨 내란죄를 지은 거냐 외환죄를 지은 거냐 사면복권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다. 근데 이거 만일에 나가갖고 지면 이건 민주당 그냥 완전히 분열이다.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고 후보 교체로는. 근데 과연 그 토양에서 교체가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보면 예. 선거 지고 뭐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 나가고 당대표 나가고 뭐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하고 지금까지 이러는 걸로 보면 설령 무효형이 나올지언정 그냥 가겠죠. 그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이제 갈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나는 저 상태가 돼서 개헌론은 이제 뭐 별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되면 지금도 뜨끔해지고는 해요. 개헌과 선거제도가 없을 것 같고 예. 국민의힘이 이기면 국민의힘은 지금 의석이 압도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라도 뭘 하려면 정계 개편 시도라든가 여러 가지 뭐 개헌이나 선거제도를 해야 되니까 국민의 조기 대선이 오고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라면 대선 전 개헌은 어렵겠지만 대선 후 개헌은 대단히 현실적일 거다. 왜? 2028년에 제 임기를 땡기는 개헌을 한다고 해도 의석수의 변동이 뭐 있거나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지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대통령 됐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야죠. 저는 이 박성민 대표님을 모셔서 좋은 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서예요. 대통령의 순환사를 끊임없이 문제 삼으면서 끊임없는 대통령 순환사에 사실 정점을 찍지 않았으니까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니요. 그렇죠. 네. 어떤 이런 비극이 있습니까? 순환사라는 말로도 부족한 정말 초비극적인 상황인 건데 이것이 결국에는 지금 헌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면서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어요. 헌법의 어떤 부분이 지금 같은 대통령의 이런 비극사를 만드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대학에서 수업시간에 아이고. 좋으셨군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무책임한 얘기라고 봐요. 헌법의 문제라고 보는 사람들. 그 말씀을 여쭙고 싶었어요. 예. 지금 한국 정치가 이 난리가 난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대통령제는 그 자체로 사람이 제도인 제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도예요. 사람이 제도인 제도다. 예. 두 번째,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세 번째는 소선구제에 의한 양당제 때문에 생기는 폐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헌법 운영의 경지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고, 다섯 번째는 대통령 캐릭터입니다. 자, 대통령 캐릭터부터 얘기를 하면, 모든 대통령이 87년 이후 지금까지 이 헌법하에, 이 제도하에 소선구제부터 이 소선구제와 이 제도, 5년 단임제 제도와의 대통령을 했는데 비상경험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민주적 리더십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번에 LA에서 큰 불이 났어요.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LA에서 뭐 불이 나든 또 일본에 지진이 나든 그렇게 그닥 우리가 이렇게 현실감 있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몰입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만일에 거기에 뭐 한 50년쯤 된 레스토랑이 불타 없어졌다. 거기 사는 LA 사람들은 상실감이 대단할 거 아닙니까? 그 추억이 거기 있는 건데. 그럼 타버린 게 건물이 아니라 추억이 타버린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90년대 삼김 시대에 이 헌법하에서 이 제도화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한 거는 야당에 대한 존중, 헌법기관에 대한 존중이 왜 있습니까? 의회에서 성장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깽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장한 곳이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은 여기서 성장한 분이 아니잖아요. 원외에서 성장했네. 그러니까 국회라고 하는 의회 제도라는 거에 대한 감정이 없다니까. 이건 그냥 자기들이 바깥에서 보면 범죄 집단들이 있는 거고 기득권 집단인 거. 오히려 경멸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의 문제는 민주적 리더십은 정치적 경험이 있고 여기서 성장한 사람들일수록 애정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그 애를 반 자르지 말고 줘라고 한 건 진짜 엄마니까 그런 거죠. 애정이 있으니까. 자, 그런 게 첫 번째고, 헌법 운영상의 문제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도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가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서 이거 선거 결과 민심이 이렇게 된 거니까 국무총리를 추천해 주시면 제가 그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야당 의원도 입각시킬 수 있는 거고. 그는 현행 제도에서도 얼마든지, 그리고 탄핵이든 거부권이든, 청문회를 딱 했는데, 청문회의 장관은 국무위원들은 그냥 임명해도 됩니다. 청문회를 했든 안 했든, 적격, 부적격이든,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든 안 했든, 그건 할 수 있지만, 옛날 대통령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국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존중해 다른 분을 찾아보겠다. 또, 해임 건의안. 해임 건의안은 말 그대로 해임을 건의할 뿐이지만, 그래도 받아들였죠. 옛날 대통령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국회가 그렇게 했으니 존중한 거죠. 각자 존중했죠. 건의로 그러니까 끝냈고. 그런 것들을 그런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소선구제의 양당제라고 봅니다. 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라고 하는 게 저의 판단이에요. 제왕적 야당 대표가 있지. 핵심은 뭡니까? 대통령이 총재직을 그만두고 난 뒤부터는 총선에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공천개입권이 없잖아요. 3기면 90년대까지는 다 했잖아요. 그건 총재니까. 근데 지금은 총재가 아니잖아요. 분리게 돼야죠. 그래서 공천개입부터 그걸로 다 박근혜 대통령 사법 처리가 되고 그랬잖아요. 야당 대표는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에. 다 개입해도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왕적 야당 대표가 있지 제왕적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닌데 정치가 망가진데 이 얘기를 안 하고 자꾸만 대통령제만 얘기를 한다.
저는 개헌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헌해서 고칠 게 굉장히 많고 나는다. 그렇지만 이 선거제도에서 이 협치가 가능한 다당제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이 공천권을 그냥 지난번 총선 때 봤잖아요. 민주당에서 공천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제왕적 야당 대표가 만들어지는 가장 큰 진짜 근본 이유는 소선구제다. 공천권이잖아요. 소선구제도 있지만 대통령이 소선구제 하에서도 90년대까지는 공천권을 갖고 있었고 다 노골적으로 했잖아요. 선거 개입을.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은 간접적으로 하는데 그게 뭐 계속 뭐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시절도 그랬고 계속 충돌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 때 2020년 총선 때는 뭐 대통령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뭐 물밑에서는 했겠지만 그렇게 지난번에 요 2024년에는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충돌이 아주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떤 제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편견을 가지고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은 제왕적이 아니라 제왕이었다고 시진핑이나 뿌띠나 김정은 똑같은 권력을 누렸어요. 6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행정부, 권력기관, 집권당, 국회 통제, 사법부 통제, 언론 통제. 자, 민주화되고 나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세 대통령은 제왕적입니다. 3개는 여전히 장악하고 있고 3개는 상실했어요. 3개 장악하고 있는 건 행정부, 권력기관, 집권당. 그때까지는 집권당 총재잖아요. 상실한 건 국회 통제 안 되고 사법부 통제 안 되고 언론 통제 안 되고. 근데 2000년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은 당정 분리 선언했어요. 난 더 이상 총재 아니니까 집권당 대표도 직접 선거로 뽑으세요. 그 정동영 의장, 이부영 의장, 김건태 의장 다 선거로 뽑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는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긴장이 있잖아요.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윤석열, 한동훈 봤잖아요. 자, 그렇게 오다가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을 지금 행정부 통제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그럼 고위층 인사권만 갖고 있는데 그 고위층도 국회에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건 할 수가 없잖아요. 총리를 합니까? 대법원. 지금 대법원장 지난번 했다가 인준 부결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면 대통령 권력은 계속 내려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습관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뭔가 헌법에 문제 있는 것 같고 비상경을 선포해도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고 다 이렇게 돼. 왜 이 소선구제에서 그 선거구제를 안 바꾸면서 야당 대표가 제왕적 야당 대표란 말은 안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더 핵심이기 때문에 다당제로 가는 데 있어서 개헌을 할 거면 개헌과 선거 1987년 개헌과 88년 소선구제로의 그 선거제도 요 그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개헌과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고 저한테 뭐라도 먼저 바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전 선거제도라고 봐요. 당장 내년 지방선거도 그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결선투표라도 도입하면 제3당이 생길 공간이 생기죠. 저는 20년 동안 계속 중선거구제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계가 토네이도에 지금 휩쓸리고 있는데 정작 태풍의 눈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소선구제다.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태풍의 눈은 소선구제다라는 저는 말씀이시죠. 일관된 걸 지금 20년 이상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 정치의 극단화가 될 거고 제가 이건 뭐 글도 많이 쓰고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토네이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정계가 뭐 토네이도죠. 모든 뉴스를 탄핵과 대통령 구속 뉴스가 다 휩쓸고 있는 상황에 지금 있는데요. 그래서 외신과 경제 뉴스는 다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오늘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늘 출범한다는 뉴스입니다. 이 트럼프 2기가 또 우리나라 국정에 우리나라 외교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엄청나게 관심을 쏟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제대로 상황을 쏟고 있는 상황인 건지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국정 해결하는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국회 공식 방미단이 취임식에 참석하고 오늘 22일까지 미국에 머문다고 하는데요. 여야 의원들 이번에 간다고 하는데 뭐 정신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 방미에서 역할은 해주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역할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큰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탈냉전 시대에 그리고 세계화. 탈냉전이라고 하는 건 사회주의가 무너졌고 세계화라고 하는 건 세계가 처음으로 1세계, 2세계, 3세계 나눠져 있다가 하나가 된 거예요. 쭉 90년대부터 왔지만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이익을 본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이 그렇습니까? 얘기, 그러니까 네. 세계화 국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잘 지내고 세계화 국면 되면 큰 돈을 벌고 그래서 1990년부터 노태우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보수의 일관된 작전은 뭐냐, 전략은 뭐냐, 더 큰 대한민국. 야, 오케이. 사회주의가 무너지니까 사회주의하고 수교도 하고 소련, 그때 소련이죠.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다 동유럽의 체코, 헝가리 수교하고 그 다음에 뭐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도 하고 그리고 뭐 FTA 같은 거 해갖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하자. 이거 대단히 성공했지 않습니까? 지난 30년간.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대한민국 지금 모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제적 영향력도 굉장히 커요. 세계 뭐 군사력은 6이다. 브랜드는 8이다. 뭐 경제력은 10에서 12이다. 이 정도 얘기하는 나라니까 소프트 파워는 뭐 2등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자, 그때 민주당은 뭘 했습니까? 세계화에서 우리가 굉장히 얻는 것도 많았지만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림자가 있으니까 이걸 파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뭐 더불어 같이 좀 살자. 사람이 먼저다. 무상급식, 분배, 복지 이런 걸로 표를 하나 얻었고 또 하나는 탈냉전입니다. 세계화보다 더 중요한 건 탈냉전. 그 김영삼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하고 정상회담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죽는 바람에 그 조문도 못 가고 그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만이 남북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은 노선이 우리가 지금 그 휴전협정,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그러면 안보비용도 줄어들고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비즈니스 기회도 많이 늘어나고 에너지 싸게 들어오니까 평화가 경제다. 평화가 단순히 평화가 아니고 경제다. 반대로 보수는 그 무슨 얘기냐. 아니 1938년 미넨협정 그 체인벌린 영국 수상하고 히틀러가 체코 내주고 평화 그런 독소 불가침조야. 이런 모든 것들이 휴지 조각 아니냐. 그런 종이 쪼가리가 무슨 평화를 담보하냐. 흔들 수 없는 경제가 평화다. 평화가 경제가 아니라 경제가 평화다. 기술이 평화다. 산업이 평화다. 이런 걸로 논쟁해 온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선 트럼프가 등장한 2016년도 이후부터 큰 흐름이 지금은 신냉전 블록합니다. 지금 이게 2기 트럼프는요, 완전히 그 신냉전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응? 그리고 우리가 그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외교 안보적으로도 선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가서 미국에다 호소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아니 지금 뭐 트럼프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뭐 다 좋은데 전통적으로 유럽에서의 동맹이라는 건 영미 동맹이잖아요. 전쟁을 늘 같이 하고 앵글로색슨이고 중동에서는 이러니 뭐 네타냐후하고 말이 많지만 이스라엘과의 동맹이에요. 그럼 아시아에서 최고 동맹은 미일 동맹이라고 지금까지 통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치권이 계속 미국에다 어필해야 될 건 아시아에서 최고 동맹은 이제는 한미 동맹이다. 왜? 북한, 그때 중공군, 베트남, 공산주의 3개국하고 싸운 나라가 한국과 미국이 이게 혈맹이지. 진짜 싸운 나라는 일본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한국이 싸웠지. 그리고 지금도 군사적으로 뭘 한다. 우크라이나에다 포탄이라도 보낼 수 있고 군인이라도 보낼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무기를 제공하거나 심지어는 군대를 안 보내고 있지만 군대를 보낸다고 하면 군인을 보낼 때도 우리밖에 없어요. 일본이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공급망 재구축한다 그러는데요. 공급망 재구축 핵심이 뭡니까? 반도체하고 배터리예요. 반도체 배터리 만들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일본이 그거 못한다니까요. 그건 나머지 중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어필할 수 있고 조선 문제도 지금 미국이 지금 그 해군력 증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선 산업 할 수 있는 게 중국 아니면 그 다음에 한국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옛날 러일 전쟁 당시에도 그 비슷했어요. 러시아의 해군 제독들은 해군 장군들은 영국과 일본이 계속 해군력을 올려오니까 계속 이거 우리도 해군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한다. 그때 비테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그 실세인데 재무장관입니다. 돈이 없어 못한 거야. 그래갖고 뭐라고 했냐. 그때 러시아의 그 작전은 세 나라가 서로 교착 상태로 있는 두 나라가 손을 안 잡으면 힘의 우위가 안 무너지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했는데 영국과 일본이 손잡은 거 아닙니까? 그게 러일 전쟁이에요. 그래갖고 저기 스웨즈 운하도 못 들어와서 그 발틱 함대가 희망봉 돌아서 와서 지고 우리가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에 기댔다가
그냥 지는 바람에 식민지 된 거 아닙니까? 청일전쟁 지고 러일전쟁 지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미군도 해군력을 키우려면 한국을 손잡아야 된다. 그런 점을 어필할 수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장점이 많은 나라니까. 그렇지만 얼마 전에 그 영김 하원 의원의 인터뷰죠. 이 탄핵 주도 세력이 중국이 순응하고 북한에 유화적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좀 친중 이미지가 있느냐 이런 우려를 좀 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2021년 7월 달에 그 대선 국면에서 경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친일파와 미군정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뒤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대만에 대한 위기에도 계속 국제사회의 흐름과 좀 한미동맹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들을 계속 해왔죠. 그런 것이 그전에는 외교적인 레드라인이 있으니까 함부로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의 정치를 거침이 없잖아요. 아니 지금 미국 대통령 보셨어요? 캐나다 51번째 주지사 만났다. 그린란드 군대 좀 보내겠다. 멕시코만? 그거 아메리카만이라고. 자, 이렇게 얘기하는 판인데 이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정치가 복잡하다고 한국 봐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되면 그러면 뭐 그거는 우리 동맹을 제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뭐 그러면 투자나 이런 것도 다 빼겠다. 그럼 20대 30대 주식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위기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와서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걸 더 부추긴 게 지난번에 탄핵 때 그 1차 때 사유가 그 사유를 넣었다가 외교, 야, 나는 그거를 누가 넣은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갑자기 해소가 될 리가 없잖아요. 이제 와갖고 그 얘기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그래 제가 네 가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격론,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법인데 그 두 번째는 189석에 이재명 대통령 결합. 세 번째가 외교 안보 노선. 네 번째가 비명반명의 두려움, 공포심.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될 허들이에요. 자, 그런 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넘어야 되는데 여기 뭐 극단적인 세력들이 뭐 폭력을 주장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법원에 난립하고 그걸 대통령이 또 그걸 선동하고 변호인들이 선동하고 국민의힘은 정리도 못하고 저는 이렇게 되는 거 될 바에는 자유통일당인가요? 후보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원래 지금 석동현 변호사를 비롯해서 그쪽 변호인단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통일당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 뭐 본인들 후보를 난 이번에 이렇게 뭐 그냥 안에서 시끄럽게 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거의 갈 분들 가고 그 후보를 내서 뭐 보수가 지더라도 그 표로 민심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받는 게 좋죠. 지금 잠깐 말씀 중에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렇다면 뭐 여론조사 요즘 표집되고 여러 오류가 많다라고 말씀 주셨으나 최근 여론조사 중에서 20, 30대에 대해 20, 30대 지지율이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다소 올라간 추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경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거는 뭐 20, 30대 얘기를 자꾸 묻는데 그거는 지금 그렇게 아직까지 경제에 대한 우려요. 그런 거를 좀 얘기하기는 이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문제를 우리가 얘기 안 한 건 20, 30대 이슈가 있을 때도 20, 30대 여자들하고 남자들이 달라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젠더 그 몇 년 전에도 대통령 선거 때도 젠더로 봤지 경제나 이런 나머지 이슈로 보지 않았고 지금도 저는 그거는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래서 박 대표님을 존경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